키워드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 오늘 주제는 앞에 타이틀에 그대로 담아 있습니다. K민주주의 무엇이냐? 평범한 사람들이 위대한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K민주주의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우리가 K민주주의를 얘기하느냐? 현재 작동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K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작동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18세기의 서구에서 시작된 건데 핵심이 두 개죠. 선거 방식, 정당주의식. 이 서구에서 시작된 현재 민주주의의 민주주의 연구를 완성시킨 가장 유명한 대가가 로버트 달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책 중에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폴리아, 다두 정치, 다두가 통치하는 정치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두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 많은 전제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조건과 전제가 작동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유용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서구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책들이 수십 수천 권이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제가 소개할 수 있는 책은 버나드 바닝의 선거는 민주주의입니다. 대단히 기념비적인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핵심을 선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선거가 정황적인가요? 정합적인가요? 버나드 바닝은 정원적이지도 않고 정합적이지도 않다. 선거는 18세기 서구 사회 역사적 상황에서 그야말로 타협하고 야합한 우연적 사물입니다. 따라서 21세기의 선거는 스스로 한계와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 로버트 마닝이 우리한테 던지는 주입니다. 세 번째, 우리 시민의회 전국구를 우리하고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예일대 연구처정의 젊은 여교수 할렌 레드모어가 몇 년 전에 열린민주주의라는 책을 소개했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 작년에 25년에 정치인이 없는 정치, 정치인이 없는 정치야말로 정치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민주주의의 지평을 확 넓힐 수 있다 라는 야심적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서구에서 도입한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작동하고 있나? 우리가 해방 이후 80년을 보세요. 끊임없이 악순환이 맥동합니다. 민주주의가 제도 적당했다면 악순환에 오지 말아야죠. 이 얘기 다시 제가 되풀이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좋아졌나요? 우리가 GDP 4만 불 올라가니까 양쪽으로는 겉보기에는 화려하죠. 우리보다 GDP가 2배 이상이 미국의 시민들의 40%가 당장 1000불을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이 없답니다. 이게 뭐죠? 미국 시민의 4천만, 5천만이 의료보험을 받지 못해요. 그럼 경제성장이 GDP가 8만 불, 9만 불 하면 뭡니까? 우리의 실질적인 삶이 개선돼야죠. 그러나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일상적인 불안과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거 대한민국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구의 기존의 방식과 절차는 위기를 맞이했죠.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정책자라면 다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판을 바꿔야죠. 근데 판을 바꾸는데,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재명 정부는 나는 모든 국민의 통합된 대통령이다. 이건 아무의 대통령도 아니다. 100점짜리 대통령은 60%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100점짜리예요. 51% 지지를 받으면 80% 대통령입니다. 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자들, 잘못한 자를 징치하고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그 위에 우리가 점진적인 개선을 하든 보다 폭넓은 변혁을 하든, 그 개선과 변혁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포용과 통합을 얘기해야지, 통합을 앞으로 내세우는 건 순서가 틀렸습니다.
여기서 통합을 해서도 안 되면 마지막 카드로 우리가 혁명을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우리 시점은 과거의 잘못된 제도를 고치고 새로움을 더한 벚꽃 창신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말로 하면 하이브리드 시대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현대 정치의 악순환이 된 내용은 제가 여기서 대표할 필요는 없습니다. 4.19 이후에 어떻게 됐고 87년 이후에 특히 양김씨의 분열은 수구 우익 세력의 10년의 공과를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 집권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전당대 하는 모습이 DJY에서부터 그대로 당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혀를 잘 잃으셨죠. 과연 이재명 경우는 다를까요? 아니요. 과연 무엇이 문제입니까? 대한민국. 첫 번째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구한말 이후 외세에서 형성된 매판수구 특혜 세력을 책송해야 되는데 소위 반민특위 우리 이영국 총장이 와 계시지만 이승만에서 그것이 완전히 와야 되면서 그 친일 매판 세력이 지금도 강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수고언론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검찰 사법 세력이죠. 두 번째는 해방 후에 미군이 점령군으로 들어오면서 그 세계 단일 패권 국가였던 미국이 한반도 정책은 철저하게 대중 대소 반공기조화의 정책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정권의 성격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미국의 한반도 동아시아 정책은 오로지 반중 반소 반공기조화죠.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왜곡시켰습니다. 제가 3년 전 혁신위원장 맡았다가 10시간 만에 그만둔 배경 중에 하나가 제가 제일 먼저 당시 검찰청장이었던 윤석열을 미국의 정보기관이 들추셔서 대통령 홍보로 만들었고 프로그램 작동시켰다. 저는 그 근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이 내경이는 빨갱이고 말하자면 음모주의자다. 제가 그것 때문에 혁신위원장을 10시간 만에 단명됐습니다. 세 번째, 한국 정치의 문제는 진보 개혁 세력 간의 상보성과 역량의 부족이 분명합니다. 깊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보다도 대한민국 민주제도의 가장 큰 결함은 정치 제도적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우리의 저기는 양당 승자 독식구도 이 양당의 승자 독식구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고 한국이죠. 이건 거의 내전 상황입니다. 정치가. 베토크라시.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이 잘못된 정치제도, 선거법을 개혁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정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형식적인 절차, 선거를 통해서 0.1%만 이기면 다 되는 거야 라고 하는 포장된 절차적인 형식적인 이 포장, 이것이 정치 절차죠. 그런데 내용은 민주적이지 않아요. 관료적이고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거 그대로 작동합니다. 이 포장된 민주주의를 아노크라시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문제는 선거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위임 정치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 정당 방식의 한계가 대한민국에 있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전체를 봐도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인류사의 보편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그 내용을 보면 선거 중심의 대의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결함은 18세기에 선거제가 도입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저희 왕권, 황제나 왕이 지배하는데 귀족과 함께하는 전 인구의 0.5% 내지 1%가 지배했던 체제예요. 그런데 이제 신흥 부르주아제가 나오죠. 그래서 상업주의가 발전하고 산업주의가 발전해서 신흥 부르주아제가 나오니까 그 권력을 논하받고 싶어서 얘기한 것이 선거제도. 그 당시 선거제도는 어땠나요? 유산자와 학식이 없는 사람은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전 인구의 5% 10%만 참여했던 겁니다. 그때 방식을 그때 그것을 포장하기 위한 논리가 선거였어요. 근데 그 선거제도가 19세기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서 20세기 중반을 거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4가지 원칙이 정해지는 보편적 선거제도로 도입됐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서구식 민주주의는 불과 인류사에서 작동한 기관이 반세기가 안 돼요. 북유럽은 조금 더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의 특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서구의 민주주의가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은 동시성과 비동시가 함께 작동하는 과거의 봉건적 관료제와 권위주의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나마 그래도 2차 대전 이후에 작동해왔던 서구식 민주주의가 1980년대가 들어오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무엇 때문에? 신자유주의 때문에. 소위 시장 맞는 공급경제, 금융위의 전면화와 세계화를 통해서 이 금융과 산업 세력, 최근에는 초거대 기술 권력들이 정치를 하수인으로 예속하시고 이 거대한 자본 세력, 금융 세력이 가장 중요하게 미디어를 장악합니다. 전 세계 주요 미디어 매체의 90%는 거대 자본이 장악합니다. 그냥 외국 밴드예요. 그냥 낯따라합니다. 이 미디어 매체들이. 미디어 매체만 장악했나요? 대학, 싱크탱크, 문화, 종교 모든 영역을 시청했습니다. 이걸 메르카토크라시라고. 그래서 특히 2010년에 미국의 선거법이 바뀌면서 미국은 누가 얼마나 돈을 썼느냐가 당선 결정하는 1인 1표제가 아니고 1달러 승리제도로 바뀝니다. 대한민국은 소위 그 미디어 매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굉장히 인물 중심과 미디어 매체로 이루어진 포퓰리즘에 의해서 진행되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대표적인 소위 18세기 민주주의를 도입한 첫 번째 나라 미국은 현재 월가와 산업적 공간, 부산복합제와 AI의 거대한 결합이 이루어진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매그니센트 세븐을 포함한 26명이 미국의 자산의 15%를 있어요. 26명이 미국의 자산의 15%를 있어요. 미국의 1%가 25%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미국의 중하의 50%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10%가 됩니다. 아마 대한민국 이대로 놔두면 그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불평등, 양극화, 빈곤화에 실패한 사회정책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데 정치는 그 원인을 상대화시키고 외우로 핑계를 대죠. 왜? 이 친구들이 미디어를 장악했고 문화를 장악했고 대학을 장악해서 우리한테 조작된 허상을 던지고 그래서 포퓰리즘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우파 포퓰리즘이든 좌파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얘기와 내가 몸담는 현실이 틀리기 때문에 그 격차를 해결하는 방식이 포퓰리즘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포퓰리즘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퓰리즘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정과 위기가 지속적으로 되고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치인들은 뭐하고 있죠? 정치인들은 그들만 게임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꼴이, 지금 국진당이 하는 꼴이, 우리나라 제도 정치가 하는 꼴이 그겁니다. 직업으로 전락했어요. 서로 죽거나 국적기능을 상실했죠. 원인을 치료하기보다는 자기 선거에, 봉합에, 자기 앞가림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전입하고 있죠. 아까 얘기했던 AI도 있지만 초연결사회, 자동화, 휴머노이드, AI. 이것은 그냥 4차 산업혁명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인류 사회의 거대한 변화. 이건 1000년의 변화라고, 시진핑은 100년의 변화라고 얘기하는데요. 100년의 변화가 아니에요.
거대한 천년의 변화. 이 얘기는 우리의 기존적인 사고를 완전히 탈바꿈, 산업 구조든 고용이든 모든 걸 바꿔야 돼요. 이제 노동 중심의 사고에서 삼터 중심으로 바뀌면서 일상적인 혁신과 공유와 배분과 순환이 요구되는 시대. 여기에서는 기존의 진보 개념도 다 잊어버려요. 소유 개념도 재구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어요. 세수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시대.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죠. 2년 전에 닥터 둠으로 알려져 있는 뉴욕대학의 룸비니 교수가 또 메가트리트라는 10가지를 제시하는 책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는 우물한 개구리예요. 이 거대한 세계사적 지정학적 변화에 너무 불가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한말에 서세동점의 자각이 동아구리로 났고 그래서 개벽세상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방향이 바뀐, 풍경이 바뀐 또 하나의 거대한 다시 개벽세상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거죠. 기후와 에너지 문제에 가장 취약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에너지 자립도가 얼마죠? 식량 자급도가 얼마죠? 기후와 에너지 문제가 저기 되면 가장 치명적으로 붕괴되는 나라가 대한민국. 뭐 과잉 부채 문제, 우리는 그 국가 공동 부채는 약하지만 우리 그 개인 부채, 민간 부채, 개인 부채가 세계 2위예요.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시장이 빈약약합니다. GDP에 보통 OECD가 60%, 65%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45%로 축소되고 있어요. 왜 내수시장이 축소되고 있느냐?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모든 자산이 부동산에 몰려있고, 양극화, 이 불평등, 소득의 불평등이 극심하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내수시장이 회복되지 않는 한은 일자리도, 자영업도, 중소기업도 회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모든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도 전 딱 두 가지는 기대했어요. 악법 중에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하겠지. 189명을 가지고 있는 진보개혁 진영에서 어느 한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얘기를 한 적이 없을 때, 이건 또 이 극심한 양극화 불평등을 해결하는 건 자산세를 강화해야죠. 그 핵심적인 얘기 아닙니까? 성과 때문에, 표 때문에 쩔쩔매고 있잖아요. 오늘 뭐 공개 토론한다니까 두고 봅시다. 과연 이 수많은 문제를 현재 정치 방식, 선거 방식, 제도 정치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노입니다. 다시 요약합니다. 18세기에 시작된 선거 방식 정당 중심의 현재 서구식 민주주의, 그것은 이미 그리스 시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것은 엘리트 중심의 과부 정치다 라고 얘기했죠. 루소는 얘기했잖아요. 선거 하루만 주권자고 다음 선거가 오는 4년 5년은 우리는 노예 생활한다. 뭐 지나친 얘기가 있지만 진실을 담고 있죠. 우리한테 잘 알려지는 그 프랑스의 토마 피케티라는 교수는 현재 서구 민주주의를 뭐라고 그러냐면, 상인, 다시 말하는 거대 그 자본과 소위 지식인 양하는 미디어, 대학, 뭐 이 문화체제에 있는 지식인들의 야비다. 이렇게 피케티는 명확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책을 갖고 왔는데 아직 안 끝냈는데, 파이낸셜 타임즈의 전설적인 수석 해설자 마틴 울프라는 인물이 있어요. 말하자면 자본주의의 수호천사와 같은 입장인데, 이분이 2년 전에 책을 썼어요. The Crisis of Democratic Capitalism.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민주주의가 자본 세력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지배하지 못하면 서구 사회는 붕괴된다.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세기 시작된 선거 중심의 이 정치제도는 대의가 없는
자신만에 대여 수기적 공론이라는 형식 절차다. 이렇게 압축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민주주의 역사는 선거였나요? 정당이었나요? 아니죠. 그건 불과 200~300년 전에 도입된 겁니다. 긴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참여죠. 그리스의 광장의 민주주의가 그러고 우리 사회가 그랬습니다. 우리 역사가 그랬습니다. 마을에 어떤 규칙이나 향약을 만들 때는 마을에 관계된 사람들 모두 모여서 다들 발언하고 거기서 박수치고 그래서 공론을 통해서 결정했잖아요.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인도 많은 역사를 보면 마을의 규칙을 정할 때 모든 형민들이 참여해서 다 참여해서 토론해서 결정하는 이것이 민주주의 역사예요. 그런데 다 참여할 수가 없다면 그리스의 평의회라든지 뭐 인민법정처럼 추천을 통해서 할 수 있죠. 무작위 추천. 아니면 선출 방식도 있습니다. 과거도 일종의 과거 시험, 우리가 과거 시험도 일종의 선출이고 선출과 선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출은 자기가 참여를 하지 못하지만 자기가 가장 잘하는 자기의 입장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게 선출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선거는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 그냥 정당의 후보로 내놓은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어. 가부만하는 매우 비동적이고 수동적인 게 선거. 그래서 뭐 더 얘기하지 결국 18세기에 선거를 도입한 건 그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을지 몰라요. 당시에 교통사정, 정보사정, 시민들의 90% 이상의 문자를 몰랐으니까요. 일상의 어려움, 상황의 어둠 등등이 그래서 선거와 정당을 통해서 형식적이고 절차적이고 직업적이고 위협적이고 장식적인 성격이 나름대로 그때는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에 전 국민의 문자가 가동하고 통신정보, IT 기술이 발전한 지금은 일상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라운드, 장을 펼치고 규칙을 만들고 정치적 분기를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가능하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와 과정의 새로운 설계가 가능하고 아까 우리 도천수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서양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봐요. 동양의 전통적인 정치는 절차와 형식이 아닙니다. 정자정양. 정치라는 것은 미인을 향해서 올바름을 향하는 거예요. 그 성리학의 그 중요한 개념은 천지인이 이루어진 생생지기에 온 생명이 생육지장을 이루도록 통치자가 노력을 하고 그 조정에 협력하는 이게 성리학의 핵심이죠. 그것을 못하면 왕권을 바꾸고 하늘도 바꾸라 파천개벽하는 것이 동양적 사상입니다. 제가 조금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임시정부의 약혼을 만든 그 민주공화국을 만든 조선 선생님이 젊은 시대 육성교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육성교의 메뉴에 당구를 모셨어요. 당구 홍익인간 이화제세를 있지만 우리한테 안 알려지는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수미균등사상이에요. 앞과 끝이 균등해야 된다. 여기서 조선 선생이 삼균주의를 들여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삼균주의가 건국강령으로 왔고 우리 재헌헌법에 침투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다시 살려내야죠. 그래서 정치는 형식과 절차가 아니고 내용을 담아내야 되는데 저는 그 내용을 민법, 민업, 민권 세 가지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의 그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 서양에서 여러 번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스페인의 포데모스, 위켄이라는 데서 마드리드 광장에서 이 사람들이 외친 게 뭐냐면 to be reviewed, to be redefined, to be redesigned. 새롭게 조명하고 새롭게 정의하고 새롭게 설계해야 돼요. 그다음 직접 민주주의를 보급하는 단체인 데모크라시 인터내셔널이라는 조직에서는 링컨이 얘기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그런 막연한 군집된 피플이 아니고 구체적인 우리 삶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질적인 고향을 하는 everyone을 바꾸자. 그래서 by everyone, for everyone, through everyone이라는 구호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페인의 포데모스, 이태리의 오손, 그리스, 그리자, 그 다음에 뭐 독일 등에서 얘기하는 해적당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는 기득권 체계가 강고하고 기존제도의 방어벽이 거셌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리더십을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명박이라는 인물이 일단 우리 대통령이 됐다니까 일단 우리한테는 천복이에요. 근데 이 리더십은 한 인물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리더십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온 거예요. 인물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고 역사적 소명일 수도 있고 우리 사회 문화의 미미 리더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쭉 하면 그래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과정의 하나의 가능성으로 스위스가 얘기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는데 스위스는 수백 년간 쌓아온 협동조합 국가입니다. 마을 단위에서 캔톤에서 연합까지 협동조합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직접 민주주의를 한 지가 이제 180년 가까이 되는데 핵심은 국민 발안제, 법안 거부제, 국민투표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스위스를 봐야 되면 그 수많은 경험도 있지만 미디어 매체가 철저하게 공영 매체입니다. 스위스가 매우 보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미디어는 완전한 공영체제고 모든 선거는 신고된 법인 내에서 100% 공영체제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여건을 갖고 있지 못하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스위스가 가지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우리 현실에 접착시키냐, 전맥시키느냐 하는 거죠. 그 현실적인 통로는 수기와 토론을 통한 민주주의, 각성과 각형을 통해서 소우주적 민주 비례성을 확보한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핵심은 우리가 해방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절까지의 우리의 주권자는 대중, 매스, 통치 대상이었습니다. 87년 민주화 대투쟁 이후에 우리 주권자는 공공의 여론을 형성하는 공론의 형성의 주체자에서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했는데 이제부터는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을 직접 결정하는 결정 주체자로서의 시민으로 가야 됩니다. 그 가장 아이디어라는 것이 지난 20여 년간 인류사에서 검증된 시민의회.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죠. 기존의 선거제도는, 정치제도는 선거라는 하나의 절차를 통해서 정당성과 적법성을 획득했는데 그럼 시민회라는 건 무엇으로 정치적 정당성, 철학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헬렌 랜드모아는 5가지를 거치면 이것이 선거보다 훨씬 더 확장된 정당성과 정합성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모두에게 열린 개방성과 자발적 결합이 이루어져요. 두 번째는 우리 주권자를 비례적으로 반영하는 민주적 비례성, 소위 소우주적 그 모임을 만들면 된다. 만들어진 모임이 수기와 토론에서 집단지성에 작동되면 된다. 그 과정이 모두에게 투명해야 되고 현재 우리가 IT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IT 기술을 통해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일반 시민들의 의사들과 예를 들어서 150명, 300명이 모인 그 테이블에도 즉각 동작을 낼 수 있는 투명성과 IT 기술의 결합이 매우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지극히 평범한 샤이앤 험불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참여했을 땐 공적 이성과 공동체 이론으로서의 자기 책임성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 다수결이 아니고 그 토론과 수견을 통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자연스럽게 수렴이 되는데 이때 시민의회 다수력의 결정은 단순히 50.1%가 아니고
예를 들어 이제 그 다수화 결정 과정에 80%는 절대적 다수죠. 60%는 대세적 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민의 결정은 60% 선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기존의 대의적 민주주의가 갖지 못한 그야말로 포용적 대표성과 수기와 토론을 통해서 진짜 실질적 내용을 갖는 집단지성이 발현하는 거죠. 일부는 시민의회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치권과 타협하기 위해서 강력한 요구사항에 그 자문 집단 내지는 압력 집단으로 작동하는 것이 일단 현실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반드시 시민의회가 결정이 돼서 하면 거기에는 법적 행정적 강제력이 부여되고 평가 시스템이 들리게 됩니다. 마지막 장으로 오늘 얘기를 요약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 상황은 현재 선거 방식, 현재 제도 정치법과는 불가능. No, definitely no, 절대 불가능. 우리 모든 역사가 그랬어요. 우리 역사에서 언제 왕이 지배 권력들이 우리 세상을 바꿔왔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백성들이 일어나서 항상 우리 역사를 만들어 왔어요. 그 아주 근세도 그랬죠. 87년에 민주화 대투쟁을 정치권이 만들었나요? 직업 정치인들이 했나요? 아니죠. 그것이 제1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래서 군부 독재를 문민정부로 바꿨죠. 제2의 민주화 운동, 촛불과 비세혁명, 살아있는 권력을 두 번이나 탄핵했잖아요. 이게 제도 정치권이 했습니까? 말 없는 일반 보통 시민이 했죠. 이제 우리한테는 제3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단지성이 작동하는 수의적 시민의회를 도입하고 국민주권위원회가 선거위원회의 상위적 개념으로 설치되는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80년 아까 뭐 도촌수 선배도 얘기했지만 우리 80년의 우리 정치사는 프랑스 혁명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미국의 독립전쟁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이 80년에 검증된 대한민국의 민주역량을 어떻게 일상화하고 규범화하고 제도화하고 법제화하느냐, 이것이 오늘 K민주주의가 해야 될 내용입니다. 한국 사회의 진로를 결정하는 헌법, 선거법 개정 당연히 시민의회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 사법개혁, 검찰이냐 경찰이냐 수사냐 기소냐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못하면 그게 아주 심플합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감찰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감찰위원회에서 수사가 잘못해서 제대로 해. 너 이 자식 왜 기소를 안 하는 거야? 기소해. 시민들이 감찰위에서 결정하면 아주 명정한 거 아닙니까? 왜 이거 하나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지? 이제 제가 끊임없이 선거의 문제, 지금 우리 부실선거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보다 상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 국민주권위원회입니다. 국민주권위원회 밑에 선거관리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시민의회에서 있어야 되고 권익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바르게 살기 운동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이게 제대로 된다. 이것이 시민의회를 도입하고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적 과제요.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K민주주의의 내용이자 요체이자 국민통합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